오늘은 동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지금 현재의 역사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2차 대전 뒤에 그 역사 관련해 가지고 2차 대전 직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가를 알면은 나머지 단추도 어떻게 끼워질 것이다. 지금 현재 또는 장래에 어떻게 한반도, 동아시아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하여튼 이 해방 뒤, 2차 대전 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시 메가더 원수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좀 비극적이랄까요. 그러면서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더는 1880년 아칸소 리틀록이라는 데서 아주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거버너, 주지사였고 아버지는 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서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 졸업을 했는데 전체 웨스트 포인트 사상 지금까지 세 번째 성적 좋은 성적을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수석 졸업 후에 멕시코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멕시코에서 판초비아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멕시코에 파견돼서 군인으로서 또 이제 금방 또 1차 대전이 있어서 1차 대전에 유럽 전선에 파견되어서 메가더가 지휘관 역할을 했는데 메가더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는 뒤에 숨지 않는다. 나는 진두지휘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멕시코 전선에 나갔는데 총알이 휙휙 날아다니는데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총을 맞지 않고 또 1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와 함께하는 부대들, 우리 지휘관이 어마어마한 수석 졸업자다 이런 데서 부하들이 잘 따랐는가요? 그보다도 솔선수범하니까 메가더가 나서는 전투마다 연전연승. 그래서 메가더가 무슨 미국의 은성 훈장인가를 7개를 받았던가요? 그러면서 또 최고 훈장, 지금 역사상 미군 전체에 10,000명 정도에게 간 십자 훈장, 그것도 1차 대전 때 3개를 받고 최초의 최연소 사단장이 되고 그러니까 장군으로 진급했죠. 최연소 장군.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최연소 웨스트 포인트 교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의 군대 조직을 현대화하는데 책임자로 가서 필리핀하고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이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41년 12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진주만 기습을 해서 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소멸을 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나서 진주만 기습 9시간 뒤에 일본이 한 수십만 대군을 필리핀에 상륙시켜가지고
그 맥아더하고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습 이후에 어떻게 전쟁을 펼쳐나갈 것인가 용의 주도하게 다 준비하고 필리핀에 상륙한 거죠. 그런데 필리핀이 아직 현대화가 부족한 상황인데 맥아더가 막 뭐라고 하죠? 악전고투를 하는데 일본 군인들이 그야말로 뭐 그 벌떼처럼 일본 지독한 군대거든요. 그게 이렇게 밀려오니까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이지 않습니까? 루스벨트가 맥아더는 그 전쟁 영웅이고 국보급 모든 국민들이 영웅시하는 국보급 존재인데 만약에 필리핀 전투에서 맥아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이건 미국 전체의 국민과 군대의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맥아더를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가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뭐 대통령 명령에 안 따를 수 없어 맥아더가 떠나면서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뭐 이러면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군과 연합해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일본 군들하고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제 필리핀을 2차 대전 44년경에 이제 필리핀을 수복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의 말대로 내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 군 사령관이 된 것이죠. 그 상태였는데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참 우선 트루만은 이 맥아더보다 4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1884년에 미주리라는 시골의 작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집안도 넉넉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별명이 부곰, 책벌레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근시가 돼서 트루만도 육사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사병으로 한 미주리주 방위군에서 6년인가 근무한 상황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대전에 참전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시력이 문제가 되니까 시력 검사표 있잖아요. 그 판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통과해서 1차 대전 때 유럽전선에 나가서 막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장교로 대위로 제대를 하든가 돌아와서 이제 미주리주로 돌아와서 법률학교. 그러니까 이 트루만이 고등학교 졸업 정식 학벌이 고졸 출신. 그 이후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야간 법률학교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얻고 또 성실하니까 판사 선거에 나가서 잭슨 시티인가 판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면서 1932년 미주리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상원 임기가 6년이니까 12년, 1932년, 44년경에 이제 상원 2선 재선 의원이 됐는데 또 재선 당시에 방위산업 부패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아주 잘 일을 처리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FDR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이유로 해서, 그때 벌써 32년부터 44년까지 12년 대통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2차 대전 안 끝났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선 출마를 44년에 하면서
부통령을 누구를 세우느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때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야 이거 FDR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4선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다. 그러니까 부통령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부통령이었던 월레스, 인컴번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제 월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월레스가 아주 진보 좌익 쪽에 서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또 FDR 눈에 나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그 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고 그런 다음에 대안으로 이 트루만 이 시골 출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 트루만 상원의원을 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FDR이 죽은 다음에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말랑말랑한 이 트루만을 통해서 자기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트루만을 밀어가지고 또 FDR도 그 당시에 FDR의 뉴딜 정책을 지지한 유일한 상원의원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FDR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44년 대선에 승리를 하고 45년 1월 20일에 취임한 거죠, FDR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얄타 회담 가서 스탈린도 만나고 이런 회담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 취임 80일 만에 FDR이 서거를 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트루만이 백악관에 불려가 보니까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FDR의 부인 엘레노 루스벨트한테 듣고 잠잠히 있다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엘레노 루스벨트 물었을 때 엘레노 루스벨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중차대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말씀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취임을 했던가요? 그 취임한 다음 날 FDR이 서거한 그 다음 날이죠. 트루만이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나는 어제 모든 하늘의 별들, 행성, 위성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중차대한 별들이 다 자기한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책상 앞에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걸 딱 써놓고 직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종전이 우선 독일 전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일본하고 계속 전쟁을 남았는데 이 트루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완성되어 있던 핵무기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가미가제며 끝까지 버틴다면 피아간에 너무 희생이 크니까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라.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잘한 거죠. 원자폭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희생된 시민들이 죽은 사람이 10만 부상당한 사람들이 수십만이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안 끝냈다면은 일본군 수백만 죽고 미군도 수십만이 죽고 그래야 될 상황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균형을 본다면 원자폭탄을 터뜨린 건 잘한 거로 이렇게 대개 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루만이 소련에 요청해가지고 소련이 만주로 들어와서 일본 관동군을 선멸하고 그리고 얄타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38선 이북에 진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15 그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가 히로히토 왕 또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GHQ 일본 사령부의 사령관이 돼서 메가더가 일본 전후 문제를 정리하는데, 메가더가 막 그렇게 우선 하여튼 뭐 일본 사람들을 그 해유하면서 뭔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천황 왕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향해서 총칼을 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히로히토 왕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유화책을 자꾸 제시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메가더를 좋아하고, 메가더가 GHQ 그 사령관 하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그 편지 펜팔 50만 통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46년에 이제 그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과 장개석과 모택동이 내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미국에서 누굴 파견해서 내전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게 철천지 원수 비슷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한번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6년 그 말부터 국공내전이죠. 그 모택동 국민당 정부와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그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미국의 그 트루만 밑에서 국무장관,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를 하던 사람이 마셜, 우리가 다 알듯이 전후 재건을 위해서 마셜 플랜을 세운 그런 사람, 마셜이었는데, 이 마셜도 원래 군인 제너럴,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루만이 장군들 가운데 제일 그래도 이렇게 자기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마셜을 택해서 국무장관을 세웠는데, 이 마셜을 비롯한 그 미국의 수뇌부에서 이 중국의 장개석을 그 물자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지만은 미군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이 중국 국공내전을 치르는데, 결국은 그 장개석이 밀려나서 대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트루만 행정부가 이 동아시아 지방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그 전략, 그리고 비중을 그렇게 유럽만큼 두지 않고 유럽에 치중해서 유럽의 마샬 플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 위주로 그 후원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방은 뭐랄까요, 그 조금 배관시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된 마당인데, 이 남한에 있는 미군들 감독 하에 이제 1948년 50 지원 선거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멸공, 북진 통일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런 상황이고, 김일성도 안 그렇겠습니까? 모택동이 장개석을 어마어마한 장개석을 몰아낸 걸 보면은, 우리도 조금만 하면은 이승만을 몰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벌써 49년부터 스탈린을 만나서 또 모택동을 만나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49년에 이
남한에 있던 미군을 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군 나가면 한반도에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절대 빼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정말 무책임한 그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50년 초에 그 국무장관이 애치슨이 미국의 방어선을 알리샨 열도와 일본과 필리핀으로 한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와 대만을 빼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공식적인 얘기나 똑같지 않게. 그러니까 애치슨 라인에서 얘기는 또 한국을 방어해서 제외한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돕는다. 그런 얘기였다는 건데, 근데 여튼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또 잘못될 경우에 모택동이 도와준다는 그런 약조 아래 6.25를 일으킨 겁니다. 6.25가 펑 터지니까 트루만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무시했다가 이게 난리가 났구나 하고 무조건 사우스 코리아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메가더를 한반도로 2월 26일 날인가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어디 안성인가 이런 데서 참호에 있는 병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왜 다들 후퇴하는데 후퇴 않고 그냥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사병이 그래도 후퇴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총알을 많이 좀 보내주세요. 거기서 메가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가 도와줄 겁니다. 이러고 메가더가 돌아오고 트루만이 또 유엔 상임이사의 유엔군을 조직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유엔을 비토하고 있었던 상황이랍니다. 우리는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병에 걸렸다든가 이래서 못 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49년에 중국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련은 이제 모택동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되고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트루만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대만의 장개석 정부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을 승인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이런 유엔을 우리는 비토한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없었기 때문에 유엔군 조직에 관해서 통과가 되고 16개국 병사들이 메가더 총사령관 지휘 아래 6.25를 치르는 거죠. 그때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로 조수간만의 차이 또 이런 점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 얘기하고, 다른 데를 택해라, 군산을 택해라, 원산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메가더가 고집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탁 해가지고 승리에 성공해서 9.28 수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38선을 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는 뭐랄까요?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서로 잘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북진한다! 그러니까 승인을 트루만 대통령도 오케이 해가지고, 신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평양을 탈환하고, 얄루리버, 압록강까지 갔는데, 그게 조금 성급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공군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메가더가 그냥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거의 압록강까지 간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메가더가 이 1차 대전 때까지는 굉장히 용장, 맹장, 지장이었는데, 2차 대전 때부터 조금 너무 폼을 잡고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든가요. 그 맥아더의 경우 문제가 또 너무나 그 위대한 사람이랄까요. 그 40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 이혼한 그 사회운동 콧대가 센 여자하고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하는데 했다든가요. 그래서 10년 뒤에 또 이혼하고 그 사이에 애도 없고 그래서 맥아더가 그 60 다 돼서 또 재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막 그 어마어마한 뭐 원수의 뭐 사령관의 미국의 뭐 그 영웅이 돼가지고 그 44년 그 대선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그 이 트루만 그리고 상대방 공화당은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학자 출신이 이렇게 할 때 벌써 공화당에서 야 이거 존 듀이 약하다 맥아더를 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맥아더가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꼬마가 아들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성을 갈아버리고 뭐 나타나지 않았다는가요?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하여튼 그 맥아더가 이 평양까지만 진격하고 거기에서 전선을 좀 다지고 그 중공군의 그 대비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신나게 뭐 압록강 두만강까지 막 이승만 대통령하고 짝짝꿍해서 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팍 넘어오니까 막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그 추운 일사후퇴 때 막 서울을 내주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맥아더가 생각한 거는 야, 이 중공이 모택동이 장개석을 이기고 나서 또 금방 저렇게 인해전술로 넘어오는데 저게 한 방을 먹이는 길은 핵무기를 쓰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핵무기를 뭐 트루만 대통령한테 뭐 트루만도 핵무기를 쓸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루만보다도 4살 선배가 이제 맥아더고 맥아더는 어마어마한 그 귀족 출신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영웅이 된 상태고 트루만은 그 미주리 시골 출신에다가 그 겨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뭐 변호사하고 뭐 계급도 뭐 일반 사병이었다가 뭐 1차 대전 때 대위로 제대하고 이런 상황인데 트루만이 FDR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45년 한 5월 달인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이 6.25가 금방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맥아더를 상대를 하게 됐는데 맥아더는 콧대가 높아가지고 이 사람 보통 콧대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루만을 우습게 알고 트루만은 조금 그 맥아더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인데 이 맥아더가 자꾸 오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만이 극동 이런 뭐 방문을 해서 전선을 살피고 일본까지 왔겠죠. 그랬을 때도 오히려 막 맥아더가 트루만을 기다리게 했다든가요. 그래서 막 트루만이 화가 나서 막 아니 내가 대통령이요 당신 대통령이요 뭐 이런 갈등까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맥아더도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군통수권자하고 대통령이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숙이고 트루만의 의사를 존중하고 트루만 대통령과 이렇게 의사 합치를 봐가면서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 통해서 막 상원의원인가 통해서 막 트루만을 비판하는 녀석을 대신하게 하고 막 그래서 트루만하고 사이가 난 상황에서 이 트루만의 행정부 그때 이제 트루만이 또 애치슨 국무장관
당시에 이제 그 전임 국무장관이 마셜 플랜을 마셜도 제너럴 장군 출신이니까 마셜을 그 국방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6.25를 이렇게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트루만 행정부 사람들이 결국은 맥아더가 함부로 뭐 하고 있고 맥아더가 막 핵무기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그런데 맥아더가 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으니 맥아더를 해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처음에는 맥아더 해임했다가는 우리 행정부가 완전히 추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막 부리기가 그랬는데 회의를 몇 번 하면서 결국은 이 맥아더를 그냥 놔두면은 맥아더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행정부 대통령이야 그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맥아더한테 맥을 못 준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해임 결정을 하고 그 맥아더가 미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전선이 도착되고 6.25가 휴전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랬을 때 맥아더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상하원 합동의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맥아더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명언 중에 하나가 그 청춘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청춘이다. 뭐 이랬다는 거죠.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25 직전에 이제 그 4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군요. 그 48년 대통령 선거 때도 존 듀이하고 트루만하고 붙었는데 공화당 쪽에서 존 듀이 대신에 맥아더를 영입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맥아더가 뭐 거부해가지고 맥아더는 그때 이제 일본 사령부 사령관 백인 천황이다 뭐 백인 덴노다 백인 쇼군이다 뭐 일본의 뭐 카에사다 뭐 이런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일본에서 인기가 높고 일본에서 막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맥아더가 미국 대통령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팡 터져가지고 맥아더도 깜짝 놀라고 인천 상륙전하고 트루만도 깜짝 놀라서 유엔군 만들고 그래서 겨우 6.25 코리안와를 진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트루만이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공화당 쪽에서 아이젠하워 유럽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를 후보로 밀면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트루만이 결국은 52년 선거에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근데 52년 선거 때 공화당 쪽에서 트루만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세 가지 트루만 행정부의 세 가지 최대 실책 중에 하나가 이 6.25 문제입니다. 6.25. 두 번째는 커뮤니즘, 공산주의 문제. 중국을 공산화한 책임이 트루만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냐. 세 번째가 이제 트루만 정부 밑에 사람들이 또 IRB, 국세 정치 사람들이 콜옵션, 부패, 뇌물 스캔들이 있고, 그래서 트루만이 임기 말의 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죠. 재선,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루만이 주저앉은 건데,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대해서 재선 성공하고 8년을 했죠. 52년 내 53년부터 61년까지
그리고 60년 대선 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한반도 동아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층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중국이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트루만 마셜 라인에서 중국이 공산화한 데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서 장개석이 무너졌고, 그리고 49년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미군을 빼면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승만이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빼면서 결국은 6.25가 일어나서 얼마나 미군 수만 명이 죽고 막 한반도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극을 가져온 원인이 바로 이 트루만 마셜 이런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한반도 동아시아의 첫 단추가 2차 대전지에 그렇게 끼워져 있는데, 지금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 단추도 그렇게 끼워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 데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이 전체적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